안녕하세요, 첼브라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은 하루 건너 한 번씩 올리기 때문에 pending 영상은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그래도 핵심만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코인에 관한 뉴스는 그냥 뭐 미디어 이런 거 보시면은 거기 많이 쉽게 보실 수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되고, 저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구조적인 면 있죠. 요즘에 이제 뭐 브릭스의 팽창이라든가 지금 G7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래서 요점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BCH가 엊그저께 좀 올랐죠. 뭐 이거랑 아마 LTC도 좀, 제가 알기로는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상승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다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이제 코앞이죠. 8월 달에 반감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를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페이팔에서 뭔가 하나를 발표한 게 있어요. 2023년도 1분기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보유량을 늘렸다. 그래서 이 코인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페이팔에는 4개의 코인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그리고 ETH, BCH, LTC.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인정하지만 비트코인 캐시하고 라이트코인은 인정을 안 하죠. 그러나 이 친구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검증돼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려 계셔가지고 힘드신 분들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많지만 분명히 뭐 뒤통수 칠리를 분명히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반감기가 있고, 비트코인 캐시는 5월 15일 날 지난 몇 년간을 질질 끌었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있죠. 그래서 뭐 이번에 엊그저껜가 뭐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 뭐 인출이 2번인가 불가됐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블록 생성이 안 됐다 뭐 별의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반사 이익을 뭐 이 친구들하고 뭐 몇몇 개 코인이 막 이렇게 단기적인 펌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알아두시고, 킴닷컴이라는 이분이 예전부터 이제 로저버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BCH에 관해서 좀 약간 옹호 발언을 많이 했고, 본인이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고, 킴닷컴은 후발주자로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훨씬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근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어쨌건 5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속도라든가 전송 속도라든가 보안 면에서 그나마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킴닷컴이 요즘에 뭐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런 얘기는 이제 개별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미국도 코로나 끝난다, 대응 수장 떠난다, 이 얘기가 5월 6일 날 나왔었어요. 지금 뭐 4일이 지난 뉴스이긴 한데, 사실 금융시장 전체로 봐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코비드와 하나는 우크라이나 분쟁입니다. 왜 그런지에 관해서는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이게 인플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사그러들어서 사람들의 이동량이 보편화돼서 다시 전과 같은 3년 4개월 전 수준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다시 빈번해지면 인프라는 다시 재건될 거고, 인플레이션은 다 자연스럽게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미국에서 이런 얘기라고, 한국 같은 경우도 자가 격리를 7일에서 5일 한다고 했다가 자가 격리 자체를 조만간에 없앤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질병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국제 중앙 정부는 공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코인 투자를 하시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코로나 비상 해제됐지만 미국 2년 내 새로운 변이 창궐을 경고한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일시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어서 엄청난 급등장이 올 순 있지만, 이 이유가 문제인 거죠. 아마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여러 개 미국 내에 있는 뭐 지명도 있는 그런 은행들조차도 흔들흔들 거리고
있지만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수면 아래로 잠시 밀어놨을 뿐 그 위기감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거랑 같이 매칭을 시켜서 미래에 만약에 폭락장이 오면 엄청난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랑 같이 매칭을 시키시면 거기에 아마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24개월 이내래요. 24개월. 그래서 지금 기점으로 해서 2025년 5월까지 이 2년 내에 엄청난 코비드 시즌2가 도래를 할 거다라고 미디어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크라이나 분쟁이 종식이 어서 돼야 뭐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든 뭐 경기가 다시 팽팽팽팽 돌든 그럴 텐데 뭐 이도저도 아닌 상황 내에서 젤런스키 블랙록 경영진과 투자 및 우크라이나 복원을 논의했다란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5월 5일 날 나왔었어요. 사실 이 얘기는 2022년도 11월 달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났다는 의미는 사실 뭔가가 지금 현재 금융시장 이면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전쟁이 종식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블랙록은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하게 됐고, 지금 현재 미국이 처한 입장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여기 빚을 지고 있어요. 이거를 떨구면은 조금 가벼워지겠지만 이거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위에서 비트코인이 손을 내밀고 있는 현재의 형국. 그래서 현재 미국은 FED가 처한 입장이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금리 인하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은 뭐 이제 이제 뭐 사라지긴 했지만 금리 인상을 해도 그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면초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급격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향후 5년 동안에.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 풀면 되지, 돈 풀어서 다시 경기 확장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빛의 요거는, 요 보자기는 더 커질 텐데, 이 보따리는 더 커질 텐데, 그러면 더 힘이 빠지시겠죠, 연준이. 그러면 이거는 전통적인 명목화폐의 파괴를 뜻하는 건데, 그거를 선택하지는 못하죠. 점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빚을 지면 질수록.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긴 시간을 미온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 경제는 5년간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구세주는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가지는 부러질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이 6대 기축통화 자리에 2030년 정도가 되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가장 큰 페이먼트,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건데 2021년도, 2022년, 2023년 계속 이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해도 61%나 늘어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도의 페이먼트의 중심에 있는 페이티엠이 거기 CEO거든요. 페이티엠 CEO가 2021년 11월 26일 날 가상자산이 여기 있다, 5년 안에 주류가 될 거라고 이미 예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팍스풀이라는 곳이 원래 중지됐었는데 다시 운영이 재개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팍스풀을 통해서 페이티엠이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인도의 페이티엠 CEO가 했던 말이 사실화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페이팔이라고 있죠. 미국에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페이팔 뭐 이메일을 통해서 결제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중국의 위챗페이까지 팍스풀을 이용해서 운용된다. 예, 다 이게 매칭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찾아보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거긴 한데, 그리고 페이티엠의 본격적인 중심 투자자들은 엔트그룹, 엔트파이낸셜과 중국의 이건 뭐 알리바바에서 만들어낸 금융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우리가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거 두 개 합친 것만큼의 거래액이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예, 이 두 개 합쳐야 그 트랜잭션 양이 엔트파이낸셜 하나만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금융 인프라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게 사실 여기고,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는 소프트뱅크. 이들 둘이 페이티엠의 대주주입니다. 지금도 소프트뱅크는 가상자산 시장에 어떻게 군림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테라 루나 사건, 신현성과 권도영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신현성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죠. 제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신현성을 담당했던 한국 정부 법원의 검사가, 그분이 뭐 법무법인으로 들어가서 뭐 그 한쪽 파트에 들어갔다는데, 그분이 또 그거를 또 변호사로 또 이걸 뭐 검사이셨던 분이 또 이쪽으로 법무법인에 또 들어가셨다. 하나의 파트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대중들만 통수를 받고, 이거는 산유국 5개국이 브릭스 동맹 가입 요청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중국만 보고 아니면 사우디만 보고 뭐 위에나가 어쨌다,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루피가 어쩌다, 이렇게 뭐 달러화가 뭐 천천히 진행될 거다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아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페크 플러스나 브릭스가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거는 단지 중국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알제리, 이집트, 바레인, 이란 공식적으로 브릭스 국가 그룹에 가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8월 달에 공동 통화를 만든다고 지금 이미 예정되어 있는 현재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브릭스가 남아프리카 공화 케이프타운에서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를 합니다. 자, 이 얘기 그러면 이때 가서 좀 자세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 브릭스는 경제성장 기대치에서 미국 주도의 G7을 곧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뉴스에는 나오지만, 일단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G7을 브릭스가 압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계 유류의, 그러니까 에너지의 중심인 오페크 플러스가 브릭스와 같이 공조한다는 자체는 사실 뭐 그렇죠. 그런 거에 관한 언급은 많이 안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리고서 향후에 총 19개국의 국가들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시장 블록에 합류하는데 관심을 표명했다. 이 얘기. 그러니까 더 많이 확장될 거라는 의미죠, 지금. 13개국은 공식적으로 가입을 요청했고 6개국은 비공식적으로 가입을 뭐 요청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 G7을 능가할 거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28년이 되면 G7이 세계 경제에 G7은 27.8%를 담당할 거고 브릭스는 35%를 담당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계속 그럼 2028년인데 2030년이 되면 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들은 달러로 거래를 안 합니다. 자, 어쨌건 달러는 입지가 서서히 녹아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SEC 소송 사건의 판결이 나오는 게 3주에서 6주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3주면은 이번 달 말이고 6주면은 6월 20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중순이긴 한데 요 구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좀 지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견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김남국 이분 관련해서 처음에는 위믹스 얘기 나왔다가 비트토렌트 얘기 나왔다가 이 금액도 9억 원이란 얘기 나왔다가 또 한편에서는 뭐 85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계속 이제 환기가 계속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 같은 경우는 2016년도 2월 달부터 코인 투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 중에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에 먼저 선도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지금 뭔가가 지금 대중 여론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 이거는 뭐 저희 이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세금을 제외하고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가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미국은 평균 4,000달러, 스위스는 6,000달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독일은 뭐 3,000달러, 뭐 영국은 3,000달러. 영국이 의외로 이렇게 적네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 인도는 568달러. 인건비가 싸죠. 예. 인건비가 싸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중국의 제조업이 중국은 1,000달러입니다. 1,000달러. 예. 그러니까 애플사가 제조업의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반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더 싸. 예. 인도네시아는 341달러, 나이지리아는 160달러. 여기에 사실 이제 정답이 있는 거죠. 선진국은 경제 성장에 리치를 찍고 더 이상 성장하기에 버거운 현재 시점, 그래서 빈 공간이 있는 중국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선진 자본이 갈 수밖에 없죠. 여기 인구라는 게 또 하나의 요소로서 또 작용을 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파이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반면에 여기는 인구 확장이 어느 시점까지 예약돼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IMF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오늘은 또 샐러리를 또 곁들여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경제 성장됐던 표거든요. 중국은 1266% 성장했고, 인도는 440%, 러시아는 466%, 브라질은 316%. 그에 반해서 여기 미국을 보시면 20년간 109% 성장했습니다. 독일은 77%.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의 성장세는 점점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이분법 논리를 대입을 해서 탈달러화를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거에 관해서 안타까워하기보다, 내가 만약에 전 세계라는 바둑판을 두고 장기판을 두고 장기말을 둔다면 어떻게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일까? 3인칭 관점의 전지적 뭐 어떤 그런 시점에서 자,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말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사실 정답이 있어요. 더 뜯어 먹을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뚜렷한 뉴스가 나오거나 뭐 시세적인 퍼포먼스도 뚜렷한 그런 게 없어서 지쳐 떨어져 나가는 우리 대중들인 것 같아요. 저도 서서히 막 지쳐간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뭐 개 중에는 하나하나 뉴스를 중간중간에 던져주는 걸 보면 그렇게 지금 지쳐 떨어져 나가야 할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정 기간 조금만 더 버티시면 분명히 좋은 날들이 아마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P 소송도 곧 다가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탈달러화는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탈달러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수용, 그리고
확장과 저는 메커니즘적으로 반비례 관계가 연결돼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